요즘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문제이긴 합니다. 한국도 전쟁 이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사회 문제로 빈부격차가 있기도 했죠. 오늘의 사연자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했다가 감동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호주에서 온 에드니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시드니에서 왔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별것 아니었어요. 우연히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비해 아주 작디 작은 나라인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도시라는 것이었죠. 이 작은 나라에서 대도시가 나타나다니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한국을 무시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봤자 얼마나 큰 도시겠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 한국에 대한 의심을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도시였어요. 시드니도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서울은 시드니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서울은 동네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성 강한 동네를 가면 그곳을 온전히 즐기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내가 서울에서 본 사람들은 전부 석유층이고 서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난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었죠.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전부가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치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어딜 가든지 깨끗했어요. 특히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죠. 시드니의 지하철은 아주 먼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은 사람 팔톤만큼 커 보이는 쥐들이 철로를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래된 공공시설의 노후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것들은 다시 재건하고 고장난 것은 새 것처럼 고치면서 현대 문명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서울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데 돈을 다 쓰고도 남으니까 지하철을 고치는데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은 시드니도 예산을 굳이 지하철 고치는데 쓰지 않으니까요. 서울을 오고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구석진 곳도 찾아가 봤는데 다 깨끗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심하게는 약에 취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옷자락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의 길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저를 홍대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술에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대로 술집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오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점점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세상에나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남자들 없이 여자들끼리만 있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누군가가 그녀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주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곳에 여자 혼자 있다면 당연히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들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아무데나 누워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벤치에 혼자 누워서 자던 남자를 볼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남자의 소지품을 홀라당 가져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안주머니를 뒤진다든지 옷을 가져간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 남자를 찾으러 온 친구들에 의해 사라질 때까지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던 그 남자는 안전하게 있었어요. 저는 저를 홍대에 데려온 한국인에게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술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우스 파티에서 지인들끼리 노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본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날을 계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서울은 극상류층이 사는 곳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곳은 범죄 확률이 높을 테니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가면 한국의 이 완벽한 모습에도 허점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잡고 싶은 마음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 같네요. 서울이 극상유층만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농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 그곳 사람들은 서울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뙤약볕에서 일하느라 타버린 피부, 촌스러운 패션 센스 등 서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무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이런 농촌의 모습을 일부러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크고 세련된 서울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곧장 기차표를 예매했고 서울에서 기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자연 경관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도시적인 이미지만 상상하고 온 것이 민망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죠. 저는 기차역에서 내려서 또 한 번 버스를 타고 굽이진 시골길을 지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채 눈에 들어온 건 논과 밭, 개울산,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의 소개로 예약한 숙소로 갔어요. 한 나이 많은 부부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미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세련된 느낌보다는 푸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안내해준 방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호텔식 침구류가 아니라 꽃무늬가 들어간 보들보들한 이불이었죠. 저는 짐을 풀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쭉 걷다 보니 마을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정자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제가 다가오는 게 반가웠는지 손을 열심히 흔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서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옷에는 흙도 묻어 있고 밖에서 일을 한 것인지 손톱도 거뭇거뭇하더라고요. 물론 호주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도시와 2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토록 다른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문화권을 경험해본 기회가 없고 막연한 기대만 있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니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때 한 주민이 저에게 컵을 내밀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묘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자 컵을 넘겨준 사람은 큰 목소리로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다들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서울은 술 먹고 길가에 널브러져도 괜찮았는데 여기도 괜찮은 건가? 설마 모든 곳이 안전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옆을 보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괜찮으니 마시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소우주라고 말했어요. 보드카보다는 술이 약해서 훨씬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마을 주민들이 주는 술을 한 잔, 두 잔씩 받아 먹었고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을 거라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필름이 끊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눈을 뜬 곳은 어제 집주인이 안내해 주었던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와 신발을 젓가락에 벗어두고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내 정신력이 이렇게 대단했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이곳에 혼자 돌아왔다니 대견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문을 여니 집주인이 쟁반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무어라 말하더니 대뜸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니,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그렇지 손님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따지고 싶었지만 숙취 때문에 말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주인이 보여준 행동은 숙취마저 잊게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쟁반 위에 있던 덮개를 열었는데 그 속에는 밥과 국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몸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면서 짊어지고 왔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저를 데려다 준 게 집주인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집주인이 준비한 건 해장용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속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내민 돈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받아들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예약하지 않았던 서비스는 계속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데 갑자기 불러다가 저에게 밥을 주질 않나. 밥을 준 걸로도 모자라서 간식거리를 내어주지를 않나. 집주인뿐만 아니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저에게 너무 큰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손님이니 그렇다 쳐도 마을 사람들까지 저를 챙겨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에게 받을 게 없으니까요. 의문이 커져가던 그때 집주인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의 아들은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깜짝 놀랄 것들이었어요. 한국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노숙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군가가 그들을 돕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당신이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집주인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어떤 곳이냐고요? 서울보다는 돈이 없는 곳이니 치안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아들은 크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마을 한가운데에서 술 마시다 잠들었다면서요. 그때 멀쩡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서울보다 농촌이 더 안전하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는 문도 안 잠그고 다닌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인데 문을 잠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에 비해 못 산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집주인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으로 무언가가 들어왔고 그 순간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비싼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집주인이 내렸죠. 알고 보니 굉장히 큰 농장의 농장주였습니다. 한국은 호주에 비해 땅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이런 농촌이 있을 수 있다더군요. 지리적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저는 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해주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정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어요. 영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이정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깐 스쳐가는 객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거라고 했죠. 저는 이정이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때 처음 들었던 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정, 이것이 저를 한국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농촌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뭘 하고 왔길래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와, 대박, 나도 한국에 갔다 와야겠다. 저는 체코의 평범한 대학생 레비지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학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체코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미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곳 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학생들이 많은데 동양인인 미나는 유난히 눈에 띕니다. 저도 체코의 구석에 있는 작은 지방 도시 출신이라서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야 했고 미아는 저와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체코인들과 같은 방을 쓰게 하면서 서로 최대한 많은 교류가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오며 다른 나라 출신의 유학생과 같은 방을 쓰게 된다고 들었을 때 조금 우려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서로 잘 모르다 보니 작은 실수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다는 말들도 간혹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충돌도 서로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르다는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육 목적에 맞게 대학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학문 외적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이니 참 대학다운 발상이죠. 기숙사에 입실하기 전 이와 관련된 간단한 교육을 받았고 사실 외국인들과 같이 살아볼 기회는 이때가 아니면 없는 것이고 또한 교육 취지에 맞게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것들을 포용할 줄 아는 자세를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외국인 친구와 같은 방을 쓰는 것은 정말 장점이 많았습니다. 문화권이 다르지만 20대 초반의 여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대학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력도 정말 넓어지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미나라는 한국인 친구와 너무나 잘 지내기도 했고요. 외국 국적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다른 문화권에서 왔으니 체코의 문화와 실정에 맞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미나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나와는 아무런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미나와 굉장히 친해져서 낮에는 각자 학업을 마치고 저녁 기숙사에서는 많은 대화를 하기도 했으며 같이 시내 에바에 가서 술 한잔도 하고 오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학교 학생들에게 관심을 받는 편이었는데요. 미아의 피부가 너무나 깔끔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이에요. 생기 있고 활력 있어 보이는 피부색과 그리고 잡티 하나 없는 깔끔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는 멀리서 봐도 미묘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미나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보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미나는 마치 TV에 나오는 한국의 연예인들과 비슷한 결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미아의 피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화장품은 뭘 쓰는지, 평소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는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때마다 민망해했어요. 옆에서 지켜본 미나는 특별한 노하우나 남들이 안 쓰는 방법을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저와 똑같은 로션을 쓰고요.
피부에 뭘 특별히 하지는 않거든요. 미나는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는 피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유난히 그런다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미아의 피부는 하얗고 생기 있고 활력 있어 보여요. 게다가 부드러워 보이고요. 한국 이외 동아시아 출신의 유학생들도 미아를 보면서 피부가 좋다고 부러워하며 역시 한국 사람이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피부가 좋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이쁘다 등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며 한국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번은 한국에서 미나의 친구들이 체코에 놀러 온 적이 있고 미나가 그 친구들에게 체코의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저도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그 자리에 끼기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괜히 생겨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하나같이 예쁘고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기분 좋은 아우라가 풍기는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프라의 길을 다니다가 보면 종종 외모가 괜찮고 훌륭한 동양인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 놀란 점은 미나의 말대로 미아의 피부가 그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특별히 부러워할 만한 좋은 피부를 가졌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한국 사람은 피부톤도 밝고 점도 없고요. 대부분 깔끔한 인상을 주는 피부를 가졌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미아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한국에서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피부과에도 다니고 했다더군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피부톤이 한결 개선되는데 체코에 오기 전에 레이저 치료를 3회 시술받고 왔고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치료를 미용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며 피부과도 굉장히 많고 때문에 그런 치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피부와 관련된 상식도 많이 알고 있다고 했어요. 기숙사의 수많은 방들 중에 저희 방만 가습기를 틀어놓고 있는 이유도 사실 피부 보습과 작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시켜 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은 다들 피부과 전문의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중 가장 피부톤이 밝고 적당한 피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수분 보습에 유리하다는 등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들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깨끗한 물이 나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말까지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왜 피부가 좋은지에 대한 호기심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역시나 미나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나는 그런 관심에 도출되어 자만에 빠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학업을 성실하게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같이 미나와 밤을 새며 공부하기도 했고 저도 성실한 모습에 미아 덕분에 높은 학점도 잘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실함도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미나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인과 같이 생활하며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배울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에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너와 함께했던 1년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학이 되자 아쉬운 마음이 밀려왔고 더 이상 미나를 못 본다는 마음에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한국에 가 있을 테니 언제든지 한국에 오면은 멋진 여행 가이드가 되어줄 테니까 꼭 한국에 오라고 하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저도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방학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좋은 인연이 있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학기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누가 나와 같은 빵을 쓰게 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케냐 출신의 학생과 같은 방을 써야 했는데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미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배우는 학기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결국 싸움 없이 학기를 잘 마무리했어요. 유난히 힘들었던 1년간의 기숙사 생활이 끝나고 저는 미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냐는 인사에 왜 한국에 안 오냐며 다그치는 미나의 목소리에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뭔가 미나와 지냈던 즐거웠던 학교 생활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미워하는 날짜만 알려주면 자기가 공항에 마중을 나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갑작스럽게 한국에 왔어요. 미나와 1년 만에 만났지만 미나는 변한 것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미나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는 미나 손에 이끌러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미나가 자취하고 있는 집에 가서 짐을 풀었고요. 이미 어두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미나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군요.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 섞여서 밤 공기를 마시며 한국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나는 저를 데리고 한국의 피부과로 갔어요. 거기서 같이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미나가 3위권을 끊어놨는데 1회를 저한테 양도해 준 거래요. 원래는 안 되는데 체크해서 왔다고 하니까 예외적으로 한번 해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레이저가 엄청난 효과를 볼 거라면서 체코에 가서 홍보해달라는 의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그만큼 레이저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취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받았지만 너무 아파서 눈물까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술이 끝나고 서로 아주 빨개지고 탱탱하게 부어서 못생겨진 얼굴을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아버려서 햇빛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할 필요 없이 밤 시간에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도 많았고요. 밤새 밖에 있어도 나만큼 안전해요. 아무도 저를 해하려는 사람도 없었고요. 레이저 때문에 일시적으로 흉해진 피부를 감추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무도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한국은 정말 듣던 대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햇빛을 보지 않았고 피부는 많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술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고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정 관리를 받고 나왔어요. 그 뒤로는 한국의 앞모습도 구경하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체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있는 내내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에서 자꾸만 윤기가 돌고 미아처럼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시간이 지나 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기가 열렸습니다.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이야. 왜 한국의 피부과 병원이 왜 자신 있어 하며 시술을 해줬는지 알 것 같더군요. 한국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왔다는 소문은 금방 퍼져서 다들 저에게 한국에서 뭘 하고 온 거냐며 질문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음 방학 때는 한국에 가겠다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했던 경험 말고 한국에서 겪었던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들 피부과 시술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학생들은 한국의 미용 기술에만 관심이 있지만 아마 한국에 다녀와 보면 저랑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아질 거예요. 좋은 것들이 참 많고 새로운 경험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디지털 노마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벌거나 노트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노마드가 있는데요. 이들은 일을 할 때 장소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러 나라를 경험한 끝에 한국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영국인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노마드로 근무하는 30대 영국인 동기입니다. 제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개발자들마다 근무 형태는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본사와 만나 제가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에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충분히 근무가 가능한 직무거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역량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므로 특정 시간에 정해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죠. 하지만 모든 도시가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국가를 다녀봤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우선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는 저희 업무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유럽 선진국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곤란을 겪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죠. 또 치안과 안전 역시 중요한 요소예요.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는 아무리 인프라가 좋더라도 디지털 노마드로 근무하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해외에 있더라도 오전에서 낮 동안은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시차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늦은 밤이나 새벽인 경우도 많아 치안이 더욱 중요해져요. 주변이 깜깜한 밤중에는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외에 문화적으로도 포용력 있는 환경이어야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요. 보통 한 국가에 머물게 되면 적어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머물게 되는데 문화적 차이가 큰 국가라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종교나 성관념이 다른 경우 혹은 일상에서의 문화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지 못한 일상적 행동이 주변인들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물가 역시 중요하죠. 사람들은 디지털 노마드를 그저 여행을 좋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현실적인 장점도 있어요.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생활비나 물가가 영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경우도 있고 영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이나 거주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런던에서는 겨우 침대만 있는 스튜디오를 빌릴 돈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단독주택을 빌릴 수도 있죠. 여기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 스트레스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쏙 드는 도시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어요. 디지털 노마드들 사이에서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중에 거의 모든 도시에 체류해봤던 것 같아요. 흔히 많이 꼽는 곳이 인도네시아 발리와 태국의 치앙마이, 독일 베를린과 포르투갈의 리스본 이외에 호주와 콜롬비아가 꼽히더라고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쏙 드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우선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디지털 노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라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자연이 아름다우며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휴양지인 만큼 아름다운 리조트도 많지만 문제는 와이파이 연결이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급하게 업무 상황에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에 지나치게 더운 날씨와 부족한 위생 등 불편함이 상당했어요. 태국의 치앙마이는 숙박과 식사 비용이 적게 들고 음식이 맛있으며 의외로 인터넷 인프라가 훌륭한 도시였어요. 느긋한 분위기에 카페에 앉아 업무를 봐도 아주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배기가스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베를린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힙한 도시 중 하나였죠. 어딜 가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도시 분위기에 영감을 받기 좋았고 다양한 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일하기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유럽 최고의 선진국의 수도인 만큼 각종 인프라나 문화, 역사적 환경 역시 인프라가 훌륭했고요. 하지만 유럽 선진국인 만큼 영국에 비해서도 생활비 부담이 심했고 특히 주거와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했어요. 자연 환경이 매력적이지도 않았고요. 리스본은 유럽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아름다운 해변, 소박한 분위기와 훌륭한 도시, 인프라를 가진 도시였지만 최근에는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어 많은 인구가 몰리며 생활 비용이 커지고 있고 교통 혼잡으로 특정 시간대에 도시가 정체되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소매치기나 마약 관련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밤중에 도시를 돌아다닐 수 없었죠. 인터넷 환경도 그렇게 우수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도시들이었지만 디지털 노마드로서 균형 잡힌 생활 환경을 갖추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멀리 동아시아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보기로 했어요. 검열이 심한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일본 중에 적당한 곳을 물색해 봤는데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업무와 일의 밸런스를 맞추기 좋은 데다가 도시의 인프라도 훌륭하고 지방으로 가면 자연 환경도 끝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저는 보통 처음 가는 도시는 야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예매하지 않는데 영국 출발 비행기이다 보니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남은 좌석을 찾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어요. 한밤중에 숙소까지 가는 게 걱정이 되어 이왕이면 공항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더군요. 다들 나들이 가는 것처럼 화사한 차림에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있기에 전혀 무섭거나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늦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인 것 같더군요. 그들이 오는 곳을 따라 게이트를 이동하니 공항 철도라고 하는 지하철이 나타났어요. 제가 숙소를 잡은 홍대 입구역까지 한 번에 이동하는 전철이었는데 이용료도 $2 정도로 아주 저렴하더군요. 밤 10시쯤 홍대 입구역에 내리자 젊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번화가가 나타났어요. 한밤중임에도 많은 가게와 레스토랑, 멋있는 바와 술집 등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남녀노소 자유롭게 도시를 누빈다는 게 신기했죠. 영국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문을 닫고 조용해졌을 시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한밤중이었음에도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충분한 나이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우선은 숙소로 이동해 업무 환경부터 꾸려뒀어요. 매우 깔끔한 숙소의 테이블 옆에서는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군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따로 추가금도 받지 않아 초고속 인터넷은 기대도 안 했는데 인터넷 속도를 체크해보자. 초당 180Mbps는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게다가 데이터망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돼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껏 가봤던 국가 중에선 최고의 환경이었죠. 아직 시차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잠깐만이라도 거리에 나가 거닐어 보고 싶었어요. 불야성이 계속되는 거리를 걷다가 눈에 보이는 라운지 바에 들어갔어요. 별 기대를 안 하고 직원에게 메뉴를 달라고 했는데 거의 완벽한 영어로 대응을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느냐고 묻자 홍대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리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어는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며 한국인들은 영어 공부에 노력을 쏟기에 어느 정도의 외국어 구사력은 보편적이라더군요. 나중에야 안 거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영어 능력 평가 순위가 4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상위 국가들이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걸 감안하면 한국의 언어에 대한 교육열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도시 어디를 가든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젊은 한국인들은
웬만큼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길을 잃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물어보고 다니기 쉬웠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죠. 빠른 인터넷 덕분에 원격 근무와 웹미팅 및 화상회의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매우 원활했고, 영국의 주요 도시에 비하면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우 저렴했어요. 베를린 등의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외식비나 각종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편이라 생활비도 절감됐죠. 배달 음식을 시키는 시스템도 아주 간편해서 좋았어요. 게다가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즐길 거리가 많더라고요. 동양의 변방 국가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도시 곳곳에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가 적지 않았어요. 특히 고궁이나 문화재 등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방문할 수 있었고,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 공연장 등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즐길 수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전시회 수준도 매우 높았죠. 전통과 현대, 미래가 복합된 듯한 독특한 도시 구조가 매력적이었어요.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서울이 가진 문화 콘텐츠를 만끽하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영국이나 유럽의 도시에 비해 서울은 그야말로 메트로폴리스였어요. 서울만으로도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도가 높고 구경 다닐 곳도 정말 다양했죠. 사실 치앙마이나 베를린 등의 도시는 두세 달이 지나면 슬슬 뻔한 느낌이 들 정도로 관광할 곳이 한정돼 있는데, 서울은 워낙 콘텐츠가 많은 데다 시가와 계절이 지날 때마다 도시의 분위기가 달라져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유럽이나 영국에서 거리만 조금 가까웠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 관광대국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익숙해진 뒤에는 한국의 지방 도시에도 다녀봤어요. 처음에는 가장 유명한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봤는데, 서울과는 또 다른 자연 환경과 도시 분위기가 매력적이더군요. 이외에도 속초와 경주, 여수 같은 자연 환경과 고대 문화가 보존된 도시를 다녀봤어요. 각각의 개성이 있는 도시들이었지만 모두 깔끔하고 치안도 좋아 마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더라고요. 게다가 지역별 특색이 있는 음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능하다면 한국에 오래오래 거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이 너무 덥고 겨울이 너무 추운 것만 빼면 제가 지금껏 다녀봤던 도시 중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과 깔끔한 도시, 저렴한 인프라와 대중교통, 그리고 무궁무진한 문화 콘텐츠 덕분에 한국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설레더군요. 언젠가 한국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 디지털 노마드를 그만두고 정착하는 제 미래의 비전이 됐어요. 저 말고도 한국을 사랑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